도슨굴은 플랫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날 이후로 환각을 겪기 시작했다. 그는 14년 동안 석유시 주선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고를 목격했다. 1997년에는 착륙 직전에 헬리콥터가 갑판에 추락해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고 구조를 시도하던 그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4년 뒤에는 무너진 크레인에서 튀어나온 농구공만한 금속 파편이 머리 옆을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2004년 허리케인 이반이 덮쳤을 때는 시속 100마일이 넘는 강풍과 거대한 파도 때문에 시추선이 무너지면 낙하산을 써야 할지 고민할 정도였다. 그 외에도 동료들이 미끄러지거나 부품이 부러져 다치는 일은 일상이었고 집단 식중독이나 식물위기에 처한 보급선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도 여러 번 겪었다. 하지만 이번 폭발사고는 차원이 달랐다. 안전장치 덕분에 기름 유출이 없어 뉴스에서는 금방 잊혔지만 현장에 있던 이들에게는 악몽 그 자체였다. 평소처럼 펌핑 스테이션을 점검하던 도중 갑자기 저장 탱크가 터졌고 도스는 그 충격으로 옆에 있던 창고로 튕겨나갔다. 기름과 그리스로 뒤덮인 플랫폼은 순식간에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다. 그는 불길 속에서 시신 몇 구를 끌어냈으나 곧이어 터진 더 큰 폭발에 밀려 다시 공중으로 솟구쳤다. 바다로 추락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그는 정신을 차렸을 때 루이지애나주 버밀리언 베이에서 남쪽으로 90마일 떨어진 멕시코만 바다 위에 떠 있었다. 구명조끼나 생존 수트를 챙길 틈도 없이 바다에 빠진 도스는 파도 사이로 멀리에서 손을 흔드는 검은 머리의 사람을 발견했다. 그는 어지러움과 다친 상태에서도 그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젖은 옷과 장화가 몸을 아래로 끌어내려 발다리에 힘이 빠지자 죽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그때 근처 잔해들 사이로 떠다니는 구명한 하나가 보였고 그는 남은 힘을 다해 그것에 매달렸다. 그렇게 4시간 가까이 바다를 표류하며 시추선에서 1마일 정도 밀려난 그는 현장으로 달려온 보급선에 구조되었다. 갑판 아래로 옮겨진 도스는 저체온증으로 몸을 떨며 멍한 상태로 다른 생존자들과 마주했다. 뇌진탕으로 시야가 흐릿했지만 발다리에 심한 화상을 입거나 뼈가 부러진 동료들의 모습에 자신이 운이 좋았음을 깨달았다. 좁은 시추선 생활 덕분에 대부분의 얼굴과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북적이는 방 건너편에서 낯익은 듯 낯선 한 남자가 그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파란색 바람막이를 입은 40살쯤 되어 보이는 검은 머리의 사람은 거친 현장직보다는 사무직 직원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그 남자가 손을 흔드는 순간 도스는 바다 위에서 보았던 그 인물임을 깨닫자 뒷목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정체를 확인하기도 전에 누군가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고 그는 의료진이 기다리는 구석자리로 안내되었다. 다시 자리에 앉았을 때 검은 머리의 사람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이후 1시간 동안 더 많은 생존자가 배에 탔지만 몸이 따뜻해질수록 도수는 보이지 않는 동료들을 떠올렸다. 결국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시신 중 일부는 끝내 찾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그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조차 나누지 못한 가족들의 슬픔을 오래 지워내지 못했다. 폭발 사고 이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가시지 않아 잠을 설쳤다. 헛것을 보는 것 같아 스스로가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지만 곁눈질로 부착한 움직임을 따라 고개를 돌리면 언제나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는 뇌진탕이 여파나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논리적인 말이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으나 도스는 납득하기 어려웠고 처방받은 수면제도 결국 찾아가지 않았다. 도스에게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6달의 유급 휴가가 주어졌다. 3주 뒤 회사에서 합의금을 제안했고 집단 소송을 제안하며 달려든 여러 변호사의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었던 그는 곧바로 서류에 서명했다. 수표를 받은 날 즉시 돈을 입금한 그는 은행으로 향해 대부분의 금액을 케이맨 제도로 송금했다. 돈은 파나마의 법인 계좌를 거쳐 최종 목적지로 향했으며 평소처럼 추적할 수 없는 경로로 사라졌다. 월세와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둔 그는 뉴올리언스 외곽의 흙길 끝에 위치한 좁은 트레일러에서 지냈다. 플라스틱 외벽은 갈라지고 색이 바린 채 시멘트 블록 위에 위태롭게 얹혀 있었으며 내부의 바닥은 습기 때문에 뒤틀려 걸을 때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다. 주방의 리놀륨 바닥은 모서리가 갈라졌고
낡은 카펫이 깔린 좁은 공간에는 중고 가게에서 구한 물건들만 놓여 있었다. 벽에는 사진 한 장 없었기에 15년 가까이 머문 이곳은 집이라기보다 그저 먹고 자고 쉬는 장소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집 안은 정원지구의 저택들만큼이나 깨끗하게 유지되었다. 결벽증이 있던 도수는 1년에 2번씩 틈새를 메어 원래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 시추선으로 복귀하기 전에는 소독제로 바닥을 닦고 상할 만한 식재료를 모두 비웠다. 한 달 근무 후 돌아오며 다시 한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켜 눅눅한 냄새를 없애려 했었다. 집은 대로변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어 주변이 매우 고요했다. 이웃집과의 거리도 상당해 시추선에서 한 달간 근무하고 돌아온 도슨에게는 최적의 환경이었다. 현장에서는 크레인과 헬리콥터, 펌프 소리와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이 쉴 새 없이 이어져 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하지만 트레일러로 돌아와 해가 높이 뜬 낮을 맞이하며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아침에는 나무 사이로 새소리가 들려왔고 해가 지고 나면 귀뚜라미와 개구리가 박자를 맞추는 소리가 들렸다. 가끔 그 소리가 고향을 떠올리게 하면 도수는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 기억을 지원했다. 대신 땅 위에서의 삶을 채우는 단순한 일과들에 집중했다. 도슨의 현재 생활은 식사와 수면, 운동과 자동차 정비로 거의 채워졌다. 목적지 없이 차를 몰고 나가거나 가끔 낚시를 해야 하기도 했다. 매일 밤 책을 읽고 덕후호스틀러에게 가끔 편지를 썼다. 집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없었고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업무용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도슨은 한 달에 한 번 서점에 들러 생필품과 책을 샀지만 그 외에는 뉴올리언스 시내로 나가지 않았다. 14년 동안 보르본거리나 프렌치 쿼터를 걷지 않았으며 유명한 카페나바에서 커피와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다. 시추선에서 돌아온 뒤에도 헬스장 대신 집 뒤편 나무 사이에 낡은 따프를 쳐놓고 그 아래서 몸을 움직였다. 일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함께 묘하거나 관람하는 일도 없었다. 42살이 된 그는 10대 이후로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 타인들은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알지 못했고 그는 자신의 과거와 행적을 계속 숨기고 싶어 했다. 그러던 6월 중순의 어느 따뜻한 오후 갑작스럽게 걸려 온전한 한 통이 잊고 있던 기억들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약 9주간 휴가 중이었던 도스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생기자 속이 불편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가 탔던 덕후를 떠올리며 인생의 전환점이 된 해를 되짚어보던 순간 시야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뒤를 돌아보았으나 빈 공간뿐이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오리엔탈의 변호사 먹은 테너는 전화를 통해 터크 호스테틀러의 부고를 전하며 전화를 끊은 도스는 곧장 비행기표와 숙소를 예약하고 꽃집에 연락해 꽃 배달을 준비했다. 다음날 아침인 2009년 6월 18일 목요일 터크의 죽음으로 고향길에 오르게 된 도스는 트레일러 현관문을 잠그고 차가 세워진 양철 창고로 향했다. 잠을 이루지 못한 밤에 미리 챙겨둔 너플백과 유일하게 가진 정장 한 벌을 들고 자물쇠를 열어 문을 올리자 고등학교 때부터 수리해온 자동차 위로 햇빛이 쏟아졌다.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1969년형 베스트백 모델은 가출고된 차처럼 깨끗했다. 수많은 낯선 이들이 차를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도슨에게 그 차는 덕후라면 이해했을 법한 단순한 물건 이상의 것이었다. 조수석에 더플백을 던져넣고 그 위에 정장을 얹은 도슨이 운전석에 앉았다. 열쇠를 돌리자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깨어났고 차를 자갈길 밖으로 천천히 뺑근 다시 내려 창고 문을 잠갔다.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머릿속으로 꼼꼼히 확인한 뒤 도로로 나섰다. 30분쯤 달려 뉴올리언스 공항의 장기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아끼는 차를 두고 가려니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짐을 챙겨 터미널을 향했다. 공항은 여행을 떠나는 가족들과 학생들, 전화기에 매달려 캐리어를 끄는 직장인들로 북조였다. 느릿하게 움직이는 줄에 서서 차례를 기다린 도스는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보안 질문에 답하며 탑승권을 받았다. 샬럿에서 1시간 남짓 경유한 뒤 뉴번 공항에 내려 렌터카를 타고 40분을 더 달리면 된다. 별다른 지연이 없다면 늦은 오후쯤 오리엔탈에 도착할 일정이었다.
비행기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은 도스는 밀려오는 피로를 그때서야 알아차렸다. 새벽 내에 시가 다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탓에 기내에서 잠을 청하기로 했다. 사실 오리엔탈에 도착해서 딱히 할 일도 마땅치 않았다. 3살 때 떠난 어머니와 술로 생을 마감한 아버지뿐인 외동아들이었기에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낸 가족들과 다시 관계를 이을 마음도 없었다. 도스는 최대한 빠르게 일을 처리하고 이곳을 떠나려 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곳임에도 정작 소속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관광 안내소에서 홍보하는 쾌활한 모습과 달리 그가 기억한 오리엔탈은 겉모습만 화려한 곳이었다. 예술가나 은퇴자들이 요트를 타며 여유를 즐기고 아기자기한 골동품점과 갤러리가 늘어서 마을 풍경은 그저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실제 이 마을을 지배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부터 털을 잡고 살아온 가문들이었다. 맥콜 판사와 해리스 보안관 같은 이들이 땅과 사업체를 소유하며 보이지 않는 권력을 휘둘렀고 마을은 철저히 그들의 뜻대로 움직였다. 도스는 18살 때와 23살에 완전히 마을을 떠나기 전까지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판미코 카운티, 특히 오리엔탈에서 골 가문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고역이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가문의 모든 구성원이 감옥을 드나들었으며 폭행과 방화는 물론 살인까지 저지른 이들이 수두룩했다. 숲이 우거진 가문의 집터에는 낡은 오두막과 트레일러, 잡동사니, 창고들이 흩어져 있었고 보안관조차 웬만해서는 발을 들이지 않는 그들만의 규칙이 지배하는 곳이었다. 무단 침입자를 즉시 쏘겠다는 표지판이 붙은 그 땅을 사냥꾼들도 피해 다녔다. 콜 가문 사람들은 밀주와 마약을 다루고 폭력을 일삼는 이들이었으며 한때로 우리 동쪽에서 가장 잔인하고 복수심 강한 집안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도스의 아버지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도로에서 끼어든 상대에게 얼음 송곳을 휘둘러 20대와 30대 대부분을 감옥에서 보냈다. 증인이 사라진 덕에 살인 혐의에서 2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가족들조차 그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었다. 도스는 어머니가 왜 그런 사람과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녀가 자신을 두고 도망친 것을 탓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동안 도스 역시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자신을 데려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원망은 없었다. 콜 가문의 남자들은 자식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강한 소유욕을 가졌기에 아버지가 끝내 어머니를 추적해 자신을 되찾아 왔을 것이 분명했다. 아버지는 이미 여러 번 그렇게 말했고 도스는 어머니가 거절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을지 굳이 묻지 않았다.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가족들이 여전히 그 땅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궁금해졌다. 떠날 당시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 삼촌과 고모들, 그리고 16명의 사촌이 함께였다. 이제는 사촌들이 자식을 낳아 그 수가 더 늘었겠지만 굳이 확인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자랐음에도 정작 가족들에게 소속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어머니의 영향일지도 모르겠으나 도스는 다른 가족들과 달랐다. 학교에서 싸움을 피하고 성적을 잘 챙겼으며 술과 마약에도 손을 대지 않았다. 사촌들이 사고를 치러 마을에 들어올 때면 밀주장치를 확인하거나 훔쳐온 차를 분해할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그들을 피해 다녔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몸을 낮춘 채 지냈다. 도순의 어린 시절은 집안의 눈치를 보며 걷는 위로운 균형 잡기에 가까웠다. 콜 가문이 범죄자, 집단일지언정 멍청한 이들은 아니었기에 도순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다름을 숨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배웠다. 일부러 시험, 문제를 틀리기 위해 공부할 정도로 철저했고 성적표를 조작해 실제보다 나쁜 점수로 보이게 만들었다. 누군가 한눈을 파는 사이 칼로 캔맥주를 찔러 내용물을 몰래 비우기도 했으며 이를 핑계로 사촌들을 피할 때는 정말로 한밤중까지 노동에 매달렸다. 한동안은 성공적이었으나 점차 빈틈이 생기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아버지의 술친구에게 도순이 반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이라고 말했고 친척들도 그만 유도법을 잘 지킨다는 사실을 알았다. 충성과 동질성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문에서 이질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죄악이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 분노했고 도순이 아주 어릴 때부터 벨트나 금으로 매질을 가했다. 12살이 되자 폭력은 더 집요해져서 등과 가슴이 멈투성이가 될 때까지
때린 아버지는 1시간 뒤에 다시 돌아와 얼굴과 다리를 공격했다. 선생님들은 상황을 알면서도 가족들을 걱정해 모른 척했고 보안관 역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슨의 몸에 남은 상처들을 못 본 채 했다. 가족들 또한 이를 당연하게 여겼다. 덩치가 크고 성격이 급한 아비와 태생부터 잔인한 크레이지 테드는 도슨을 습격해 아버지 못지않게 때렸다. 아비는 도슨이 맞을 짓을 했다고 여겼고 유치원 때 연필로 친구를 찌르고 초등학교 때 친구를 병원에 보냈던 크레이지 테드는 그저 재미로 폭력을 휘둘렀다. 10대 때 마약 중독자를 죽였다는 소문까지 돌던 이들 사이에서 도슨은 반격하지 않고 그저 매를 견디며 몸을 가리는 법을 익혔다. 그럼에도 도슨은 가업을 이어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명을 지를수록 매질이 심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지만 동시에 약자만 괴롭히는 겁쟁이였기에 언젠가 자신이 강해지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이라 믿었다. 매가 쏟아지는 순간마다 도슨은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어냈던 어머니의 용기를 떠올렸다. 도슨은 아버지의 폭력에 맞설 몸을 만들기 위해 매일 나무에 걸어둔 헝겊자루를 몇 시간씩 때렸다. 무거운 돌덩이나 엔진 부품을 들어 올렸고 틈날 때마다 턱걸이와 발굽표비를 반복했다. 13살이 되기 전 근육이 10파운드 늘었고 14살에는 20파운드가 더 붙었다. 키도 함께 자라 15살 무렵에는 아버지와 거의 비슷해졌다. 16살이 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밤 술에 취한 아버지가 벨트를 들고 달려들자 도슨은 몸을 일으켜 그것을 낚아챘다. 다시는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경고했다. 갈 곳이 없어진 도슨은 덕후의 착오로 숨어들었다. 다음날 아침 덕후는 그곳에 있는 도슨을 발견했고 도슨은 그에게 일자리를 구했다. 덕후는 낯선 이인데다 성씨까지 콜가문인 도슨을 도와줄 이유가 없었다. 그는 뒷주머니에 반단으로 손을 닦으며 담배를 꺼내기 전 도슨을 살폈다. 아내와 사별한 지 2년이 된 61살의 덕후가 입을 열자 술 냄새가 났고 어린 시절부터 피운 필터 없는 담배 때문에 목소리는 거칠었다. 덕후의 억양은 도슨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시골 말투였다. 덕후는 부품을 분해하는 것 외에 다시 조립하는 법을 아는지 물었다. 도슨이 그렇다고 답하자 덕후는 학교에 가는지 확인했다. 학교를 마친 뒤 다시 오면 실력을 보겠다고 말한 덕후의 말에 도슨은 약속대로 나타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했었다. 일을 마친 저녁에 비가 쏟아지자 도슨은 비를 피하기 위해 다시 차고로 몰래 들어갔고 그곳에는 덕후가 기다리고 있었다. 덕후는 아무 말 없이 카메에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도슨을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날 이후 도슨은 더 이상 그 집 땅에서 밤을 보내지 않았다. 덕후가 집세를 받지 않았기에 도슨은 스스로 식비를 해결하며 지냈다. 몇 달이 흐르자 도슨은 처음으로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돈을 아꼈지만 배차장에서 패스트백 차량을 사고 집당에서 대용량 달콤한 차를 사는 데는 돈을 썼다. 퇴근 후 저녁마다 차를 마시며 고장난 차를 수리했고 가문에서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대학에 진학하는 상상을 했다. 군대에 입대하거나 따로 집을 얻을까 고민하던 찰나 아버지가 갑자기 차고에 나타났다. 아버지는 크레이지 테드와 에힙을 함께 데려왔는데 두 사람은 야구 배트를 들고 있었고 테드의 주머니에는 가래 윤곽이 보였다. 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그동안 번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도슨이 거절하자 아버지는 그럴 줄 알았다며 테드와 에비를 가리켰다. 그들에게 매를 맞아 돈을 뺏길 것인지 아니면 노망친 대가로 빚을 갚을 것인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도슨이 침묵하자 아버지는 이쑤시개로 잇몸을 후볐다. 그는 마을에서 절도나 방화 같은 범죄를 조작해 도슨의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증거를 심고 보안관에게 인명제보를 하면 법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밤에 혼자 지내는 도슨에게는 알리바이가 없으니 평생 철과 콘크리트에 둘러싸여 썩게 해도 상관없다며 돈을 넘기라고 다그쳤다. 아버지가 빈말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도슨은 무표정한 얼굴로 지갑에서 돈을 꺼냈다. 아버지는 지폐 액수를 확인하더니 입에 물고 있던 아이온서 야설잎을 물고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채 아버지는 자리를 떴다.
도수는 어떻게든 버텨내기로 했다. 패스트백 차량을 수리하고 달콤한 차를 사 마실 정도의 소액만 몰래 챙겨두었을 뿐 번 돈의 대부분은 아버지에게 바쳐야 했다. 덕후는 이 상황을 짐작하는 듯 보였지만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그저 혼자 먹기에는 양이 조금 많은 저녁 식사를 준비해 차고로 가져다주며 남은 음식 있으니 먹으라는 말만 건넸다. 두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지냈고 도순에게 덕후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만다 쿨리오가 나타났다. 햄리코 카운티의 유일한 고등학교를 함께 다녔기에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지만 11학년 봄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아만다는 학교 내에서 인기가 많았고 부유한 집안 배경의 학생회장과 치어리더까지 겸하고 있어 도순에게는 TV 속 배우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존재였다. 하지만 화학 시간에 실험 파트너로 짝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다. 학기 내내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관을 다루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 아만다는 도순이 짐작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가문의 차이를 개의치 않는 모습에 도순은 놀랐고 그녀의 거침없는 웃음소리와 말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미소에 끌렸다. 꿀색 머리카락과 여름 하늘빛 눈동자를 가진 그녀가 공식을 적던 중 팔을 살짝 건드리면 그 감촉이 몇 시간 동안이나 남았다. 오후에 차고에서 일할 때면 아만다의 얼굴만 떠올랐고 봄이 되어서야 겨우 용기를 내어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말을 건넸다. 학년 말에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17살이었던 1984년에 여름이 끝날 무렵 도수는 사랑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붉고 노란 낙엽이 떨어진 가을이 오자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확신까지 들었다. 이듬해에도 두 사람은 매 순간을 함께하며 더욱 가까워졌고 도수는 아만다 곁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시간을 누렸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는 그 마지막 1년을 정확히는 아만다를 계속해서 떠올린다.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은 도순의 옆에는 키가 크고 붉은 머리를 한 30대 여성이 있었다. 그녀가 안전벨트를 찾으려 몸을 기울이며 미안하다고 웃어 보였지만 도순은 대화를 피하기 위해 창밖으로 시선을 늘렸다. 수화물 카트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다시 아만다와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첫 여름에 니슈강에서 수영하며 서로의 몸이 맞닿았던 순간이나 덕후의 차고에서 무릎을 모으고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의 모습이 그려졌다. 8월에 처음으로 차를 움직이게 했을 때 그녀를 데리고 해변에 갔던 기억도 났다. 두 사람은 수건 위에 누워 손가락을 맞잡은 채 좋아하는 책과 영화 그리고 서로의 비밀과 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때때로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다. 아만다는 주관이 뚜렷한 성격이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곤 했고 결론 없이 싸움이 끝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불꽃처럼 타오른 갈등은 금세 가라앉았으며 화가 난 순간에도 자신을 누구보다 아끼는 그녀의 솔직함에 감탄하게 되었다. 작은 마을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곧 소문이 났다. 골가문과 골려 가문의 결합은 주변에 큰 반감을 샀고 결국 아만다의 친구들이 곁을 떠나갔다. 부모님은 처음엔 일시적인 반항으로 여기며 외면했지만 상황이 계속되자 아만다의 운전면허증을 뺏고 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가을에는 몇 주 쉬고 외출이 금지되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도순을 집으로 들이지 않은 채 그를 가치 없는 쓰레기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간곡한 이별 권유가 이어졌고 12월이 되자 아버지는 딸과 대화를 완전히 끊었다. 주변의 적대감은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밀착시켰다. 도순이 밖에서 손을 잡으면 아만다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겠다는 듯 손을 꽉 쥐었다. 그럼에도 도순은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간다는 사실 앞에서 불안해졌다. 특히 아버지의 임금을 받으러 온 자신의 아버지가 아만다의 이름을 언급할 때면 속이 메스꺼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만다가 18살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그녀를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았다. 아만다는 부모님 뜻 따위는 상관없다고 도순에게 말하곤 했다. 부모님과 심하게 다툰 밤이면 그녀는 침실 창문을 통해 몰래 빠져나와 차고로 향했다. 도순이 미리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었고 차고 사무실 바닥에 깔린 매트 위에서 잠든 그를 아만다가 툭툭 쳐서 깨우기도 했다. 두 사람은 함께 시내가로 내려가 오래된 참나무 가지에 나란히 앉아 도순이 그녀를 감싸 안았다.
달빛 아래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는 동안 아만다는 부모님과 다툰 내용을 털어놓았는데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도순이 상처받지 않게끔 세심하게 말을 골랐다. 도순은 그런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눈물을 흘리는 아만다에게 도순은 차라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그녀에게 더 낫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만다는 갈라진 목소리로 그것이 정말 도순이 원하는 것인지 물었다. 도순은 그녀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저 그녀가 행복하기만을 바란다고 속삭였다. 아만다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도순은 콜감레이론으로 태어난 자기 자신이 몹시 싫어졌다. 아만다는 그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중얼거렸고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도순은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말과 기억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샬럿 공항에 도착한 도순은 더플백과 정장을 어깨에 걸친 채 터미널을 걸었다. 주변에 소란함 느껴지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아만다 아버는 마지막 여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해 봄 아만다는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누크 대학교 학교 통지를 받았다.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상황에서 이별까지 다가오자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 했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라디오 소리를 크게 켜고 드라이브를 했고 덕후의 차고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아만다는 도순이 더러움으로 오거나 자신이 들어오는 식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믿으며 변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아만다의 가족 안에서 부모님의 판단은 달랐다. 8월의 어느 토요일 아침 더러움으로 떠나기 일주일쯤 앞두고 아만다는 집 밖으로 나가기도 전에 부모님께 가로막혔다. 아버지는 묵묵히 곁을 지켰고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도순과 계속 만날 작정이라며 9월부터는 집에서 나가 스스로 생활비를 감당하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지원도 끊겠다고 덧붙이며 인생을 망치고 있는 자식에게 왜 돈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다그쳤다. 아만다가 반박하려 했지만 어머니는 말을 끊으며 계속해서 몰아붙였다. 도순이 아만다를 끌어내릴 것이며 성인의 자유를 원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순과 함께하며 인생을 망치든 말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더 이상 도움을 주지는 않겠다는 통보였다. 아만다는 곧장 집 밖으로 뛰어나가 도순을 찾아갔다. 차고에 도착했을 때 아만다는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심하게 울었다. 도순은 아만다를 품에 안아주었고 울음이 잦아들 무렵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금씩 털어놓았다. 젖은 뺨을 한 아만다가 함께 살자고 제안하자 도순은 교차구에서 살자는 뜻인지 되물었다. 아만다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겠다고 답했다. 도순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침묵하다가 아만다가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만다는 대학 따위는 상관없으며 오직 도순뿐이라고 항변했다. 도순은 양팔을 힘없이 늘어뜨리며 아만다를 아끼기에 그녀의 미래를 뺏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아만다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고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부모님이 문제일 뿐 도순이 미래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순은 흙바닥을 발로 차며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사랑한다면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러자 아만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도순의 발을 세게 움켜쥐며 자신들의 관계를 흔한 클리셰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하자 아만다는 웨이트리스 같은 일자리라도 구해서 함께 살 집을 얻으면 된다며 방법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도순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다잡으며 자신 아버지가 하던 일을 멈추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느냐고 물었다. 아만다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 된다고 답했다. 도순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며 아만다에게 되물었다. 그는 현실을 보라고 낮게 말하며 더 이상 그녀의 삶에 함께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아만다가 무슨 뜻인지 묻자 도순은 그녀의 부모님 말이 맞다고 답했다. 아만다는 그럴 리 없다며 호정했지만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도순은 그녀를 안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의도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아만다가 도순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오자 그는 날카롭게 소리를 지르며 다시 빠르게 거리를 뒀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으며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으니
삶은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아만다의 얼굴은 생기를 잃고 굳어버렸으며 정말 이것으로 끝이냐고 물었다. 도스는 대답 대신 몸을 돌려 사고 쪽으로 걸어갔다. 아만다를 한 번이라도 쳐다보면 마음이 바뀔 것 같았기에 그녀를 위해 억지로 시선을 피했다. 그는 열려있는 베스트백에 본인 아래로 몸을 숨기며 흐르는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었다. 아만다가 떠난 뒤 도스는 차의 옆 먼지 쌓인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렇게 몇 시간을 보냈을 때 터크가 밖으로 나와 그의 곁에 자리를 잡았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다 터크가 관계를 끝낸 것이냐고 물었다. 도스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그래야만 했다고 답했다. 터크는 그 말을 이미 들었다며 고개를 끄덕였다. 자고 밖은 정적이 감돌았고 태양은 머리 위로 높게 솟아오렸다. 도슨이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묻자 터크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며 시간을 끌었다. 카메 한 개비를 톡톡 쳐서 꺼낸 터크는 두 사람 사이의 강한 이끌림 때문에 있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터크는 도슨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멀어지는 터크의 뒷모습을 보며 햇빛 속으로 눈을 가늘게 뜬 도슨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터져나왔다. 아만다는 언제나 자신의 가장 좋은 부분이자 평생 그리워할 모습으로 남을 것 같았다. 도슨은 아만다와 다시는 만나지도 대화를 나누지도 못하게 된다. 아만다가 듀크 대학교 기숙사로 거처를 옮긴 지 한 달 뒤 도슨은 체포되어 4년 동안 감옥에 갇힌다.